이건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여기 전 세계는 한국으로 인해 역사가 뒤바뀔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조르주 마레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 외교전략 자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다양한 국가의 외교 정책을 분석해왔고, 개인적으로도 세계 곳곳을 돌며 정책 현장을 체험하는 것을 즐겨왔습니다. 유럽, 북미, 심지어 아프리카까지도 가봤지만, 솔직히 말해 저에게 한국은 그저 반도 끝에 있는 기술 강국 그리고 미중 간 갈등에 휘말린 지리적 운명을 가진 나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더 나아가 외교 영역에서는 군사동맹에 의존하는 2차 플레이어로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강대국의 외교 틈새에서 살아남으려는 수동적 존재로 여겨졌어요. 이게 바로 당시 제가 한국 외교를 바라보던 인식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럽연합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협력으로 진행된 비군사 외교 전략 비교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한국에 머물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과연 한국이 외교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당시 동행한 프랑스 연구자 또한 비슷한 인식이었습니다. 군사력을 쓰지 않는 외교라면 유럽의 중립국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한반도처럼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지역에서 그게 가능하겠냐? 는 냉소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죠. 강연을 맡은 이는 저명한 국제관계 학자였습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명성을 얻은 전문가가 아니라 실제로 UN 외교 네트워크 자문위원, 국제개발학회 명예회원, 그리고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와도 정기적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이력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명성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강연실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단지 비군사 협력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참관 차원이었고, 발표는 그저 통계와 전략을 나열하는 늘 그렇듯 형식적인 국가 소개 정도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단호분, 아니 3분도 채 되지 않아 그가 펼쳐낸 내용은 그야말로 제 모든 고정관념을 박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7개의 비군사 외교 분야를 독립적 전략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국가입니다. 라고 발표하였고, 그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인도주의, 교육,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산발적인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를 체계적이고도 전략적으로 구조화하여 국정의 정식 기조로 설정하고 예산과 조직, 협력 네트워크까지 연계하여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뿐이라는 그의 설명의 강연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 순간 저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개의 비군사 외교 전략이라니.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실현되고 있다는 말인가? 그것이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구조인가? 아니면 일종의 이상론에 가까운 선언에 불과한가? 하지만 그 의심은 곧 이어진 세부 사례와 데이터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먼저 교육협정 분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55개국과 고등교육 교류 MOU를 체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학생 교류가 아니라 각 국가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해 해당 국가의 주요 대학들과 한국의 대학 간의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교수진이 직접 파견되어 커리큘럼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발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특히 개발도상국 대상 한국 장학재단을 통한 장학생 수용이 연간 3,800명에 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수치 그 자체로도 대단하지만 그중 상당수가 이후 본국 정부의 고위직에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실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우간다의 국토개발부 차관이 서울대 국제개발학과 출신이고, 파라과이 보건부 장관이 연세대에서 공공정책을 공부했으며, 방글라데시의 전기통신청 위원장이 한양대에서 시스템공학 석사를 수료했다는 실명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교육 경험을 기반으로 한국식 실무행정 모델을 본국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코이카에서 운영 중인 리턴리더 네트워크를 소개하며 귀국한 장학생들을 추적 관리하고 이들과 지속적 정책 자문 관계를 이어가며 해당 국가의 정책에 한국의 경험을 반영하는 중장기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현재까지 42개국 1200여 명의 귀국 인재를 포함하고 있으며 매년 2회씩 서울 또는 현지에서 정책 리더십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외교의 또 다른 차원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한국은 단지 인재를 길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인재들이 자국에서 한국형 행정과 가치를 실천하는 비군사적 외교 전도사로 성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발표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외교라는 것이 국가 대 국가 간의 고차원 전략과 교섭, 혹은 무역과 안보 중심의 협상이라는 고정된 이미지 속에서만 머물렀던 저로서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내용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층적이고 정교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이론이나 선언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교류라는 테마를 꺼내들었어요. 사실 저는 유럽에서 수십 년간 문화외교가 중요하다고 외쳐온 연구자였기 때문에 한국이 그 분야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임팩트를 낼 수 있었을까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감 역시 곧바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2025년 기준 한국의 문화교류단이 총 2,400명 규모의 리더십 교류를 전 세계에 파견했고, 심지어 아프리카 루안다에서는 한국 청년 리더들이 현지 청소년 정책을 공동 개발하는 컨설턴트로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강연장의 스크린에는 루안다 수도 키갈리의 지방청 회의실 사진이 떴습니다. 회의실에는 20명 남짓한 한국 청년들이 루안다 청소년부 공무원들과 나란히 앉아 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자원 배분 시뮬레이션을 컴퓨터 앞에서 실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발표자는 곧바로 NGO 협력 분야로 주제를 전환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유수 NGO와의 협력에서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동등한 기획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그는 국경 없는 의사회, 옥스팜, 세이브 더 칠드런, 카리타스, 월드비전 등과의 공동 프로그램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발표 화면에는 수년간 이어진 공공, 민간 파트너십 맵이 펼쳐졌고 그 안에는 식수위생, 난민 교육, 여성폭력 예방, 기후위기 대응 등 수많은 분야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특히 그는 2024년에 실시된 UN 국제 NGO 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국제 NGO 신뢰지수에서 한국 협력기관이 상위 10위 내에 진입했다는 통계까지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뒤흔든 것은 바로 평화유지군 비전2 파병과 해양환경 외교 분야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UN 평화유지군 파병을 군사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모두 UN 평화유지군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그 대부분은 전투 병력 또는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형태이며 비전2 인력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저 역시 평화유지군이라 하면 자동적으로 무장병력, 군사트럭, 감시 초소 등을 떠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발표자는 이 대목에서 무거운 분위기를 가라앉히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유엔이 요청한 군사 파병 대신 의료단, 기술지원단, 재건지원단 등 비전2 전문단체를 중심으로 파병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한국의 이른바 비전2 파병단은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닌 현지의 핵심 사회 기반을 실질적으로 재건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으며 그들의 활동은 주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없는 마을에 병원을 짓고 깨끗한 물이 없는 지역에 정수시설을 설치하며 도로와 전기시설을 복구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UN 공식 자료는 저를 그 자리에서 숨먹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 비전2 파병단의 지역별 신뢰도는 92%에 달했으며 이는 유럽 주요국 평균인 68%를 훌쩍 넘는 수치였어요. 이 통계는 단순한 호감도를 넘어선 실질적 신뢰의 지표였습니다. 주민들은 한국 파견단을 군인이 아니라 이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구조자가 아닌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어떤 외교적 성과보다도 분명하고 명예로운 것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사례는 아프리카 남수단의 이야기였습니다. 내전과 기아, 반복되는 정권 불안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 한국은 수자원 정화기술팀을 파견했고 그들이 구축한 정화시설은 단 6개월 만에 3만 명의 주민에게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발표자는 이를 두고 이건 물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현지에서 직접 물탱크를 설치하고 주민들과 함께 양동이를 들고 다니며 정수 절차를 교육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되었을 때 강연장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단 한 명의 청중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이 기술팀이 파견되기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국내 대학에서 개도국 수자원 개발 전공으로 석사를 마친 엔지니어들이었고 그중 일부는 민간 NGO와 협업을 거쳐 현지 문화와 언어를 익힌 상태로 현지에 투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접근은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공동 설계, 공동 실행, 공동 유지 관리라는 철저한 참여형 개발 모델을 따르고 있었어요. 한국 외교의 진심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구조였습니다. 강연자는 망설임 없이 한국의 해양환경 외교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발표 첫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한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핵심 이행 국가 중 하나이며 해당 협약의 가장 복합적 조항들까지 실질적으로 이행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법조항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는 구체적으로 한국이 동남아시아 8개국과 함께 청해연합을 조직하여 불법 어업을 공동으로 감시하고 대응하는 국제협력망을 수립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청해연합이라는 이름부터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연합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나이 등 총 8개국의 해양당국과 NGO,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한 다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고 한국은 그 연합의 정책 설계와 기술 공유, 교육 프로그램의 중심축을 맡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이 협력을 통해 IUU, 즉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의 감축률이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는 실제 수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성과가 아니라 해당 지역 생태계와 수상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성과였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는 단속만으로 이룬 일이 아닙니다. 시민이 함께한 감시, 어민이 참여한 교육 그리고 민간기술 기업과 해양 NGO의 통합적인 협업을 통해 이뤄낸 것입니다. 발표 화면에는 해양 드론으로 불법 조업 선박을 실시간 추적하고 현지 어민이 어업 감시 인력으로 전환되어 활동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모두 민군 분리 원칙 아래에서 철저히 시민적 접근을 통해 추진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척의 군함도 보내지 않았고 단 한 명의 군사요원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경 전문가, 해양생물학자, 시민감시단 훈련교관,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 분석가들이 현지에 파견되었어요. 이들은 단순한 기술 전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지키는 공동체로서 현지 어촌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고 새벽 어획 작업을 직접 경험하며 현지 주민들과의 신뢰를 쌓아나갔습니다. 한 사례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해역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활동하던 한국 파견단이 현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해양감시단을 조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해양 이상 활동을 기록하고 한국에서 전수된 데이터 기반 분석 툴로 조업 패턴을 예측해낸다고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 해당 지역의 불법어선 출몰이 45% 이상 감소했다는 구체적 수치가 제시됐고 현재 이 프로그램은 세계은행 해양자문국에도 모범 사례로 제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온 뒤 저는 깊은 혼란 속에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낮에 보았던 그 수많은 장면이 아른거렸고 머릿속은 복잡한 물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이 이토록 치밀하고 전략적이며 또 윤리적인 외교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단 말인가? 유럽의 외교 중심부에서 살아온 저는 분명히 주요 강대국들의 움직임은 모두 꿰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토록 정교하고 아름다운 외교적 실천은 제 지식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무기 하나 없이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윤리적 철학과 실제 정책 간의 완벽한 일치,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상생을 기반으로 한 실행력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 외교의 가장 높은 지점을 선도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강대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조차도 도달하지 못한 외교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었어요.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참석했던 프랑스 출신의 동료 앙투안 역시 충격을 받은 듯 발표가 끝난 뒤 내내 침묵하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새로운 종류의 외교야. 우리 유럽이 만들지 못한 모델을 한국이 만들었어. 저는 그 말이 너무도 낯설고 동시에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제정치의 모든 이론과 모델을 서구가 만든다고 믿었지만 정작 한국은 그 이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특히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그들의 외교가 단지 자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국가와의 공존과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의 평화 외교는 설득이나 강요가 아닌 함께 손잡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라는 것을. 한국은 외교를 전쟁의 연장이 아니라 공감의 확장으로 보고 있었고 그 철학이 지금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어떤 무언가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나라를 다니며 보고 듣고 기록해온 제가 그토록 긴 시간 동안 왜 단 한 번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지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펼쳐들고 밤을 새워가며 지난 수년간의 한국 관련 국제 보도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것은 충격이 되었고 나중에는 거의 참회에 가까운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CNN의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들지 않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그들의 외교는 지배가 아닌 연대, 통제가 아닌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제가 지금껏 선진 외교라고 믿어왔던 수많은 국가들은 무력과 영향력, 제재와 조건을 바탕으로 세계와 거래해왔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들의 방식은 말 그대로 현장 중심이었습니다. 케냐에서 본 것처럼 한국은 외교관이 아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나라였고 그들이 내미는 것은 협정서가 아닌 물과 교육, 의료와 기술이었습니다. BBC 역시 최근 특집 기사에서 한국을 분석하며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가 따라야 할 평화 리더십의 모델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평화로운 이미지를 넘어서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가장 많은 비군사적 건조를 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나온 평가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이 자국 언어와 문화를 타국에 강요하지 않으며 그들의 언어와 삶의 방식의 존중을 바탕으로 접촉한다는 점이었어요. 뉴욕타임즈는 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시대 가장 윤리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실현 중이다. 그들은 옳기 때문에 한다는 가장 고전적인 정의를 이 혼탁한 국제 질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그저 산업화에 성공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 K컬처로 잠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일시적 현상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한류나 기술력은 인정하면서도 그 국가의 정치적 무게, 국제적 리더십에 대해서는 솔직히 무시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변방의 성공 사례라는 무의식적 시선을 갖고 있었던 저 자신을 이제는 참기 어려울 만큼 부끄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뒤 저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은 채 곧장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논문과 회의 일정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저는 주저없이 새로운 문서를 열었어요. 제목은 단순했지만 제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한국의 비군사 외교 전략, 무기의 시대의 윤리로 말하는 나라. 이 보고서는 통계와 이론보다 현장과 사람의 언어로 쓰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국이 남수단에서 정화기를 설치하던 이야기, 르완다에서 청년들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던 장면, 동남아에서 불법어업을 감시하던 청해연합의 해양드론 화면까지 생생하게 녹여냈습니다. 한국은 그것들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것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낸 후 저는 유럽 각국의 청년 외교관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강연장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체코, 스페인에서 온 30여 명의 젊은 외교 인재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그들을 마주한 첫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총 없이 외교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순간 몇몇 학생들 사이에서 조용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전혀 낯설지 않은 반응이었어요. 한때 저도 그랬으니까요. 강력한 경제력, 군사력, 고압적인 협상이 외교의 전부라고 믿었고 평화 외교란 말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후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진지하게 굳어졌어요. 한국의 7비군사 외교 전략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실제 현장에서의 변화, 수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 주민들의 반응까지 보여주자 그들의 표정은 변해갔습니다. 남수단에서 물을 얻은 아이들이 울며 말했습니다. 한국인이 와서 우리 마을이 살아났다고. 그 순간 한 학생은 눈가를 살짝 훔치기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몇몇은 망설이다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사실 처음엔 한국이 정말 그렇게까지 대단할까 싶었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외교의 정의가 틀렸다는 걸. 이 말은 제게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단지 하나의 보고서가 아니라 제가 외면했던 진실을 돌아본 경험,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자각. 그 변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 스스로도 배웠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감동시켰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무기를 들지 않고 사람을 보내고 있으며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어떤 외교를 꿈꿔야 하는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바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이 무기의 시대의 사람으로서 싸우는 외교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제 남은 연구 인생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대국이나 IT 강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따뜻하며 동시에 가장 정교한 외교를 실천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이것이 제가 목격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마주한 순간 저는 진심으로 한국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은 정말 알면 알수록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